사람이 늙는다는 건 몸이 느려지는 것도 기억이 흐려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다. 늙는다는 건 밥상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밀려나는 순간이라는 걸. 그날도 여느 때처럼 딸의 집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는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밥상 위에는 김치, 멸치볶음, 미역국, 그리고 갓 지은 밥 한 공기. 나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먹고 있었다. 이가 예전 같지 않아. 씹는데 시간이 걸렸고 뜨거운 국은 조금 식혀서 먹어야 했다. 그런데 그 천천히가 그날은 죄가 되었다. 아버지, 다 드신 거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바빴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의 눈이었다.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밥은 아직 반 공기나 남아 있었고 국도 절반은 그대로였다. 그때였다. 딸이 아무 말 없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밥그릇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 이제 치울게요. 저도 할 일 많아서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아직 먹고 있는데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작았다.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내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아버지, 너무 오래 드세요. 사위도 곧 들어와요. 그 말과 함께 반찬 접시가 하나둘 내 앞에서 사라졌다. 김치, 멸치볶음, 미역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그릇, 텅 빈 식탁 앞에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숟가락은 허공을 향해 멈춰 있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손님이 되었다는 걸. 사위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다. 문 여는 소리와 함께 구두 벗는 소리, 한숨 섞인 숨소리.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사위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 내일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집에 좀 정신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사람으로서의 자리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이 집에 내 돈으로 들어왔다. 사위 명의로 된 집이었지만 실제 계약금과 잔금 대부분은 내 노후 자금이었다. 아버님, 그냥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할게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가족인데 뭐. 그 말이 내 마지막 실수였다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딸은 이미 출근했고 집안은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외투를 입고 지갑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결심했다. 밥상을 치운 사람은 집도 치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로. 사람들은 노인이 무언가를 결심하면 그 결심이 감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분노, 서러움, 억울함. 하지만 정말 오래 산 사람의 결심은 그 어떤 감정보다 조용하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딸에게 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밥상에서 쫓겨난 이야기도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던 순간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시간을 모았다. 아침마다 나는 동네를 걸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문 여는 가게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은행에 들어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어르신, 무슨 업무세요? 집 확인 좀 하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다. 사위 이름이 적힌 서류, 주소, 등기정보. 나는 조용히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이 집이 법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이 집을 가능하게 한 돈이 내 평생의 노동이라는 사실.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집으로 돌아오면 딸은 늘 바빴다. 아버지, 저 오늘 회식이에요. 아버지, 내일 친정 식구들 와요. 아버지, 방에 계세요. 거실은 좀. 나는 늘 그래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내가 이 집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위는 점점 더 말을 줄였다. 나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고 대화는 늘 짧았다. 아버님, 약은 챙겨 드세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표정이었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집에 있었다. 딸이 반찬을 꺼내다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밖에서 드시죠. 집에 반찬이 애매해서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리고 그날도 식탁에는 앉지 못했다. 나는 깨달았다. 밥상은 사람의 자리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라는 걸.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집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가격표가 적힌 종이들이 줄지어 있었다. 문을 열자 종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젊은 중개사가 나를 맞이했다. 집 하나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정중하게 물었다. 명의는 어르신이신가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명의는 사위인데 실제 자금은 내가 냈습니다. 방법이 있겠지요. 그 순간 중개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권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했다. 얼마를 냈는지, 왜 명의를 넘겼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 증빙만 있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조용히 울렸다. 방법은 있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빵집에 들러 작은 단팥빵 하나를 샀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아무도 내 빵을 치우지 않았다. 아무도 시간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배가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딸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응, 바람 좀 쐬려고. 사위는 신문을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무관심은 내게 축복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조용히 사라지는 노인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걸.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도장은 작았고 서류는 얇았다. 하지만 그 위에 얹힌 건 내 평생이었다. 부동산 중개사는 내 앞에 서류를 가지런히 놓았다. 계약서, 확인서, 그리고 자금 출처 증빙자료, 내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 수십 년 전부터 모아온 입출금 내역.
그 종이들 위에는 내 젊은 날이 눌어붙어 있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 봉투를 이불 아래에 숨겼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그날 밤 사위는 TV를 보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 밖에서 뭐 하세요? 나는 그의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늙은 사람이 뭐 하겠냐? 그냥 걸어 다니지.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이 집의 마지막 평온이었다. 며칠 뒤 딸이 내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요. 순간 공기가 굳었다. 무슨 부동산이요? 집 관련해서요. 명예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아, 예전에 상담 한 번 받았어. 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왜요? 그냥 노인 복지주택 같은 거 알아보려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사위의 말수가 늘었다. 아버님, 요즘 세상 험해서 이상한 데에 계약하면 안 돼요. 나는 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날 밥상에는 반찬이 조금 넉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불안해질수록 나는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르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을 골랐다. 얼마나 보나요? 생각하신 금액보다 조금 더요. 그 말에 나는 창밖을 보았다. 회색 아파트들 사이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진행하시죠. 그 한마디는 내가 이 집에서 한 가장 분명한 말이었다. 계약 날짜가 잡히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딸은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사위는 괜히 말을 붙였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아버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그 말 속에는 아무 감정도 담지 않았다. 이제 감정은 필요 없었으니까. 계약 전날 밤 나는 빈 식탁 앞에 앉았다. 아무도 없는 집, 그날처럼 밥을 치워가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손으로 식탁을 천천히 쓸었다. 이 집에서 내가 차지했던 자리, 그 자리는 너무 작았고 너무 쉽게 지워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밥상에서 밀려나면 집에서도 밀려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집을 마음속에서 떠난 뒤였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꼭 그 소리 하나로 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질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 부동산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계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 식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손님용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쓴맛이 강했다. 이상하게도 그 쓴맛이 내 마음과 잘 어울렸다. 잠시 후 딸과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이 아직 이름을 갖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 딸이 먼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왔냐? 그게 그날 내가 한 가장 짧은 인사였다. 중개사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설명했다.
오늘은 매매 계약 체결입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이미 확인을 마쳤고요. 사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잠깐만요. 이 집은 제 명의인데요. 중개사는 준비된 듯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실질적 자금 제공자가 어르신이시고 그 증빙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나를 보았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기억하냐?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내가 반찬이랑 밥을 아무 말 없이 치운 날 사위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건 오해.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 집에서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걸. 도장이 서류 위로 내려왔다. 꾹. 그 소리에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사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방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계약이 끝나자 중개사는 말했다. 잔금 일정은 일주일 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 짐은 다 정리하겠습니다. 딸이 급히 말했다. 아버지, 집은 우리는 어디로? 나는 딸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순수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잃어봐야 자신이 가진 게 무엇이었는지 안다는 걸. 부동산을 나와 나는 혼자 길을 걸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가벼웠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작은 여관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 아무도 내 밥을 치우지 않았고 아무도 내 잠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 밥상은 내가 차린다. 집이 사라지면 사람은 조용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집을 잃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시끄러워졌다. 잔금일이 다가오자 딸과 사위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아버지,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아버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이에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소음이었다. 딸은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참은 거다. 그 말은 위로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사위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나는 조용히 웃었다. 가족이면 밥 먹는 사람 앞에서 밥을 치우지 않는다. 그 말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새로 살 집을 이미 정해두었다. 큰 집도 좋은 동네도 아니었다. 노인 복지주택, 작은 방 하나, 작은 부엌, 작은 식탁. 하지만 그 식탁은 오롯이 나를 위한 자리였다. 입주 첫날 나는 혼자 밥을 지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띵! 밥이 완성되었다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눈물을 나게 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다. 누가 재촉하지도 누가 치우지도 않았다. 그날 밥은 내 인생에서 가장 늦게 먹은 밥이었고 가장 존중받은 밥이었다. 장금일이 지나고 딸과 사위는 집을 비웠다.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건 이제 내 인생의 영역이 아니었으니까. 며칠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천천히 먹는다. 그 문장에는 많은 말이 들어 있었지만 설명은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밥상, 내 시간, 내 이름으로 사는 노인이었다. 집은 비워졌는데 식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딸은 마지막 짐을 싸고 난 뒤 빈집에 혼자 남았다. 소파도 냉장고도 커튼도 없었지만 식탁만은 옮기지 못했다. 그 식탁은 어쩐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다. 딸은 의자 하나를 당겨 천천히 앉았다. 예전처럼 바쁘게 움직일 이유도 눈치를 볼 사람도 없었다. 그제야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 말을 잇지 못하던 얼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밥그릇. 그때 딸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사위도 비슷한 순간을 맞이했다. 임시로 머무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국물이 튀어도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고 불평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는 괜히 라면 뚜껑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버님은 저렇게 혼자 드셨겠지. 그 말이 뒤늦게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 시간에 복지주택 작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볕이 밥상 위로 내려앉았다. 밥 한 공기, 된장국, 김 한 장. 아주 단출한 상이었지만 나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는 예의였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문을 열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문을 더 열어 자리를 내주었다. 딸은 식탁을 보자 잠시 말을 잃었다. 여기서는 혼자 드세요? 그래. 그 한마디에 딸의 눈이 붉어졌다. 그땐 제가 너무 나는 말을 막지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듣지도 않았다. 이해하려 하지 마라. 딸이 고개를 들었다. 그냥 기억만 해라. 나는 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그 손짓은 아주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이제 나는 되돌아갈 사람이 아니었다. 딸은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밥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다음에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속도의 차이였다. 사람은 인생에서 몇 번의 밥상을 만난다. 배를 채우는 밥상, 체면을 차리는 밥상, 눈치를 보는 밥상, 그리고 아주 늦게서야 만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밥상. 나는 이제서야 그 마지막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누가 와서 왜 이렇게 늦게 먹어요라고
말하지 않는 자리. 누가 와서 이제 그만 치울게요라고 말하지 않는 자리.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어느 날 복지주택 관리인이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 혼자 드시기 심심하시면 공동식당도 이용해 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혼자가 좋습니다. 그 말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의 나, 아이들을 업고 일터로 향하던 나, 잠 못 이루며 돈을 모으던 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늘 누군가의 밥을 먼저 생각했다. 아이들 먼저, 가족 먼저, 집안 먼저. 정작 내 밥은 늘 맨 마지막이었다. 딸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다. 아버지, 날씨가 춥대요. 식사는 잘하세요? 나는 짧게 답했다. 따뜻하게 먹고 있다. 그 말에는 예전처럼 설명도 서운함도 담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작은 쪽지를 적었다. 밥상은 사람을 배불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자리다. 그 쪽지를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건 유산이다. 돈보다 집보다 훨씬 오래 남을 것 같은 딸과 사위는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질 몫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내 자리에서 제대로 늙는 것뿐. 나는 마지막 숟가락을 뜨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밥이 제맛이구나. 사람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큰 돈을 벌었던 사람, 큰 집에 살았던 사람, 소리를 높였던 사람. 아니면 끝까지 자기 밥을 지켜낸 사람. 나는 아주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볕의 방향을 확인하고 밥을 짓는다. 밥이 완성되면 급하지 않게 자리에 앉는다. 숟가락을 드는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하지만 이제 그 느림은 부끄러움도 눈치도 아니다. 그건 내 인생의 속도다. 가끔 복지주택 공동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 앉는다. 누군가는 말한다. 아들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딸이랑 살면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굳이 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다. 각자의 밥상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으니까. 어느 날 딸과 사위가 함께 찾아왔다. 둘은 조금 수척해 보였고 조금 조심스러웠다. 딸이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의자를 하나 더 꺼냈다. 앉아라. 그 한마디에 딸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밥은 아주 소박했다. 국, 김치, 계란말이.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아무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우린 다시 가족일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거다. 사위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모습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를 사위로 보았다. 식사가 끝나자 딸이 반찬을 들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그건 내가 치운다. 딸의 손이 멈췄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불을 끄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완벽하게 이기는 일도 완벽하게 화해하는 일도 아니다. 다만 다시 밥을 치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이제 누구의 밥도 함부로 치우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 밥을 치우게 두지 않는다.